교재 보시면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할까요? 포기할까요?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한 것 빼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례를 드는 게 가장 이해는 빠릅니다. 제가 여러분 맨날 듣는 사례입니다. 다시 온라인을 들으시면 이 사례를 똑같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그런 가상의 상황을 한번 전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자, 첫 번째 어떤 음료수를 골라볼까요? 우리 맨 앞에 계시는 잘생긴 젊은 오빠가 드시고 싶은 음료수 하나 말씀해 주세요. 본인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잘생겼어요. 말해주세요. 에? 뭐라고요? 토일렛이요? 화장실이요? 콜라요? 콜라? 아, 콜라요? 뭐라고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음료수는 잘 몰라가지고. 콜라를 선택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돈은 1,000원밖에 없어요, 호주머니에. 희소하죠. 나한테는 돈이 1,000원이라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니까 편의점에 이렇게 냉장고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선택할까 하다가 콜라를 집었습니다. 그 콜라가 주는 만족감을 500이라는 수치로 제가 임의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저는 생수를 골라볼게요. 생수는 600의 만족을 준다 합시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주스가 있습니다. 주스를 선택하게 되면 주스는 이렇게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자하게 안 나오는 거 7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3가지 선택지 중에 여러분 뭘 선택했냐면 생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개념 갑니다. 기회비용의 개념은 생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말해주세요 라고 개념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되죠? 주스 선택에 따른 만족감 700이 생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기회비용은 선택지 중에 선택한 것 빼고 포기한 것 중에 어떤 거? 가장 가치가 큰 거를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선택한 걸 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개념은 확인을 했고요. 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생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 선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제대로 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 생수를 선택할 때보다 뭘 선택할 때 만족감이 더 커지나요? 주스죠. 근데 생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생수 선택에 대한 이 행위는 합리적 선택이 아닌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 포기한 것의 가치가 선택한 것보다 어때야 돼요, 여러분? 낮아야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 포기한 것의 가치가 더 높아버리면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건 선택한 것보다 포기한 것의 가치가 어떻게 돼야지 잘한 선택이라는 거죠? 낮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포기한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크다. 그럼 얘 선택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포기한 게 얘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포기한 게 선택한 것보다 가치가 어때야 돼요? 낮아야지 잘한 선택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한 것의 가치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만 쓰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리고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례가 마땅치 않으신 분을 위해서 조금 더 고급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야구 선수인데 투수예요. 우리나라 전국 1등 총망받는 이런 철수가 있어요. 고등학생이죠. 그럼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진로가 대개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프로로 전향하느냐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느냐.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1등의 총망받는 투수 왜 지금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 철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메이저리그 가야 돼요?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야 돼요? 프로로 전향해야죠. 돈 많이 주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돈 많이 주니까. 그러면 야, 왜 철수는 프로로 전향한대? 아유, 돈 많이 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렴한 표현. 고급스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회비용 관점에서. 얘가 프로로 전향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면 뭐가 커질까요?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포기한 것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선택한 것보다 포기한 것의 가치가 더 크면 이거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 말? 그럼 대학에 진학하면 연봉이 여러분 1억이에요. 프로로 전향하면 연봉이 30억이에요. 그럼 대학 진학하면 포기한 거 기회비용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크더라 이 얘기입니다. 기회비용이 크면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가족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강의 어땠어? 그럼 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기회비용이 너무 컸어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되도록. 야 강의 듣는 것보다 딴 거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게 기회비용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기회비용이 어떤 선택일 때 컸다 그러면 나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또 다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기회비용이 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어때야 돼요? 낮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 오늘 영화 본 거 어땠어? 야 기회비용이 너무 컸어.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영화 보는 것보다 딴 거 하는 거 더 나았다는 얘기예요. 영화가 재밌었나요? 재미없었던가요?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경제학에서 또는 재정학에서 이 용어가 모든 용어는 다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 누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하면 포기한 걸 빨리 생각해보고 그거와 비교를 해서 기회비용이 낮게 내가 선택한 게 가치가 커지도록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 선택이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선택지는 여러 개인데 왜 가치가 제일 큰 것과 비교하겠어요? 낮은 것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 선택지 중에 내가 포기한 것과 선택한 걸 비교할 때 여러 개라면 제일 가치가 큰 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왼쪽에 10페이지 파란색 박스에 파란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옆에다 줘보는 거는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 두 번째 게 좀 중요하네요.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선택한 것의 가치를 뭘로 나타낸 거죠? 포기한 걸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례를 보시면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대학 진학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우리한테 별로 의미는 없고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죠. 우리는 뭘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세무사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꼭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숙제입니다. 안 하실 거죠? 세무사 시험 공부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뭘 포기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 공부를 안 하면 주말에 여러분 내가 익스트림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면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매우 커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걸 못하면 내가 지금 세무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 포기한 만족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무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많이 들죠? 시간 비용도 들 거고 시간도 포기했고 실제로 수업을 듣기 위한 비용도 지출이 일어나잖아요. 수강료 이런 것들이 다 기회비용에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은 화폐액으로 환산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만큼을 포기하고 뭐 하는 거죠? 세무사 준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비용이 아깝다면 합격하셔야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그건 합격밖에 없습니다. 자, 매몰 비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저 밑에 동그라미 3번 생산 가능 곡선에 있습니다. 별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재정학 첫 시간에 가면 제가 바로 이 아이가 튕겨 나오는데 지금 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일단 스킵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내용과 연결돼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갑니다. 15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경제학의 개념이 있는데 한번 읽고 다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경제학은 주로 자원의 희소성으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재화 서비스의 생산의 주체는 누군가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경제 행위의 주체, 가게, 기업 보이시죠, 여러분? 생산의 주체로서 다루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교환은 물건을 주고 받는 걸 말합니다. 분배는 놔두시고요. 소비의 주체는 내려옵니다. 경제행위의 주체 첫 번째 누가 있나요? 가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하고 가게가 물건을 사주는 소비행위를 합니다.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교환이 일어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분석하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경제 행위의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기시면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재정학을 분석할 때 이 주체별로 되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누고요. 가계는 경제활동이 소비활동을 통해서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효용 극대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용이라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어떤 재화 소비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 유틸리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효용에다 만족감이라고 좀 써주시면 돼요. 학문인데 만족감 극대화 그러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효용 극대화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재정학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고요. 생산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하지만 경제학은 이윤 극대화로 그냥 압축해냅니다. 이 두 경제 주체를 다루는 게 민간 경제고요. 그 옆에다 쓰겠습니다. 이 둘을 다루는 경제학의 분야를 미시경제학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미시경제학이군요. 맞습니다. 미시경제학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도 하고요. 재화를 생산도 합니다. 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로 재정학에서 배울 거고요. 활동 목표는 후생 극대화라고 하는데 후생은 복지 경제학적 표현입니다. 복지 극대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부의 역할을 다루는 게 공공경제라고 하고요. 그 옆에다 쓰세요, 여러분. 공공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학. 공공경제학이라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재정학이라고 쓰세요. 이게 재정학입니다. 정부의 활동, 경제활동 원리를 탐구하는 게 재정학입니다. 근데 정부가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분 대상이 누굴까요? 가계와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깔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까지 우리는 쭉 다루는 재정학의 학문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국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버리시면 됩니다. 자, 4번 경제행위의 대상에는요. 재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뭘 소비하나요? 재화 서비스. 뭘 생산할까요? 재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 갑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경제가 해결해야 될 3대 문제라는 게 있는데 국민 경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요? 물어보면 통일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요새 이슈는 통일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체제든 해결해야 되는 국민 경제 3대 문제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김정은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 문재인 대통령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느 사회나 직면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더라. 아베도 마찬가지,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표본인 중국이나 북한도 우리나라도 뭘 생산해야 돼요? 얼마나 생산해야 돼요? 쌀, 무기, 운동화 얼마나 생산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어떻게 생산할 건가? 노동을 투입해 생산할까요? 기계를 투입해 생산할까요? 생산 방법을 또 결정해야 한다 그래요. 오른쪽 이렇게 만든 걸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건가? 누가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 라는 문제가 국민 경제가 직면하는 3대 문제라고 해요. 이걸 해결하는 게 여러분 제3절 경제제도입니다. 암기 없습니다. 그냥 쭉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이스가 깔려줘야지 재정 들을 때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제도라는 건 옆에다 쓰세요. 여러분 체제를 말합니다. 체제. 그걸 해결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해결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뭘 얼만큼 생산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먹을까를 결정하는 게 시장의 가격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밑줄 좀 그어두세요. 주로 여러분 맨 끝에 시장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입니다. 이 세 가지 경제 문제가 시장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여러분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죠. 사회주의 체제는 이런 세 가지 경제 문제를 뭘 가지고 해결하나요? 정부의 계획에 해결하더라. 이게 차이점이고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론적인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이런 경제 3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할까요? 시장의 가격 기구다 이겁니다. 왜? 자본주의 체제니까. 그 아이디어가 이 다음 챕터부터 쭉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경제학의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번 버리시고요. 반가로 1번 버리시면 돼요. 반가로 2번 갑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보이시죠, 여러분? 미시경제학은 영어를 보시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 그래요. 좁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만 보면 미시경제학. 저 밑에 내려갑니다. 거시경제학은 매크로입니다. 크게 본다 이거고요. 가계 기업 정부를 한꺼번에 보면 거시경제학이고 정부만 따로 떼서 보면 뭐라고요? 재정학.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크게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자세하게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시경제학은 주로 여러분 정부의 정책 처방과 관련된 학문을 다루는 거예요. 경기 침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가 부양되도록 정부가 처방을 내놔요. 그러면 가계 기업에게 막 영향을 미치겠죠. 한 나라 전체적으로. 과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경제가 완화되도록 정책 처방을 내놓습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거나 세율을 인상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걸 다시 걷어들이거나 이런 형태로 경제 안정화와 관련된 게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 방가로 3번 구성의 오류, 인과의 오류 X표 하세요.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경제학의 분석 방법 따라오셨나요? 정태 분석과 동태 분석이 있습니다. X표입니다. 방가로 2번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 별표입니다. 이거는 수요 공급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정학에서도 이 용어는 따라다니니까 꼭 읽어두셔야 되고요. 유량과 저량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여러분. 유량과 저량. 한 장 넘겼습니다. 저희 방가로 3번 유량과 저량 동그라미고요. 방가로 4번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도 동그라미입니다. 암기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암기는 별표입니다. 제가 방법이 있어요. 별표는 암기. 동그라미는 꼭 읽어봐야 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 그런 시험에는 직접 나오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 이론의 표현 방법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라서 한 장을 넘기시면요. 확인 학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문제 동그라미요. 2번 안 하셔도 돼요. 3번, 4번.
두 개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풀어보라고 하냐면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풀어봤는데 이해가 됐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파트 1을 설명을 드렸는데 파트 1에서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경색의 출발은 뭐라고요? 희소성의 법칙이고요. 그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조건 하에선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된다. 이게 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 행동 원리를 분석할 거예요. 곧 좀 이따 점심 먹고. 그러면요. 소비자가 여러분 목적은 무슨 극대화인가요? 만족감, 효용 극대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배가 터지도록 소비하면 돼요.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배가 터질 뻔했습니다. 실제로. 저 지금 오늘까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나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소보다 1.5배는 더 먹은 것 같아요.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체한 것 같은데 토하지도 않고 하여간 효용 극대화되도록 내가 여러분 원하는 걸 다 먹고 싶어. 오늘 바지락 칼국수도 먹고 랍스타도 먹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이유는요?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돈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석을 할 때 희소성의 법칙으로 무조건 돌아갑니다. 경제학에서. 가게는 어떤 희소성의 법칙에 직면할까요? 점심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 또 무엇의 한계가 있을까요? 돈의 한계. 이런 희소성의 법칙 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점심 식사를 가장 맛있게 할까? 그런 거 찾아내는 게 다 베이스로 깔린다 이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죠. 어떤 게 제약 조건일까? 희소성의 법칙.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기업도. 비용을 조달해야죠.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까 찾아내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조금 더 하고 쉬려고 했는데요. 이 편이 이제 논리가 딱 끝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뵐게요.